자, 그러면 아까 9번 이어서 자, 우리 국회법에서 허가권자 특광지장호수입니다. 별 얘기 아니고 허가대상과 허가대상이 아닌 거 구별하시는, 먼저 허가대상부터 한번 보실까요? 허가대상을 보시면 국회법에서는 난개발 방지라고 했기 때문에 난개발로 어지러운 개발로 볼 수 있는 건 다 허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건축물의 건축, 함부로 건축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도 안 되죠. 토지의 형질 변경 후 난개발이에요. 토속 채취 함부로 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 분할인데, 토지 분할은 좀 주의하실 게 토지 분할이에요. 토지 분할. 토지를 잘게 분할하게 되면은 조그만 건축물이 다닥다닥 들어서게 되니까 난개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분할 모든 분할이 아니고 잘게 쪼개지는 분할이 문제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의 밑줄을 그어놨잖아. 미만의. 건축법의 분할을 금지하는 그 제한 면적은 똑같이 써요. 똑같이 쓰는데 그건 미만으로 잘게 쪼개질 때지. 혹시 이거를 이상 그래버리면 크게 분할하니까 이건 난개발이네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미만의 포인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비 5m 이하죠. 좁게. 최대 너비가 5m 이하로 좁게 분할되는 게 문제지. 그리고 비읍번이 왜 이렇게 돼 있지? 응? 비읍번이 미음 다음에 학렬에 나와야 되잖아? 왜 비번 밑에 들어가 있냐고요? 이상하네. 얘가 왜 엉뚱한 데가 있어, 이렇게. 하여튼 요거 인쇄할 때 좀 편집을 하셨나? 살짝? 모르겠네. 하여튼 비읍번이 좀 앞으로 나와야 돼. 보기 좋잖아. 근데 이 미음번이 녹지와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울타리 밖에 물건을 1호 이상 쌓아놓는 행위. 여러분, 울타리 밖에 야외에 물건을 1호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자연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이걸 난개발로 본 거예요. 취지가. 그래서 주상호는 처음부터 대상이에요. 주상호는 자연환경 없잖아. 그리고 녹지나 비도시에서 문제가 되는데 농림지역을 일부러 뺐어요. 농림지역은 영농편 이상 일부러 뺀 겁니다. 농사 지을 때 농자재나 농수확물을 야외에 쌓아놓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개발행 허가를 받아도 농사 못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녹지나 비도시역 중에서 농림지역이 빠진 녹지관리 자연환경 녹관자에서만, 그래서 녹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농림지역 빠져 있어요. 녹관자에서 1월 이상 쌓아놓을 때가 허가 대상이라는 걸 주의하시고, 자, 그럼 옆에를 허가받지 않아도 되니 하기 전에 옆에 한번 봅시다. 우리 개발법에서 많이 물었다는 개발법에서는 먼저 대상 지역이 도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만 있는 곳과 도시발구역, 주로 도시발구역에서 통제합니다. 그 직전까지 다 했는데 정비부는 둘로 확실히 나눠져 있는 거죠. 허가권자, 특권상호수입니다. 별거 아니고, 자, 우리 허가 대상을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 밑줄을 거는 부분이 옆에 국계법과의 차이점만 밑줄을 거는 거예요. 이 밑줄을 그은 거 구별하시라고. 자, 우리 기업권의 건축물의 건축은 똑같은데 가설 건축물을 포함한다. 그리고 대수전, 용도변까지 들어갔다. 이 부분이 국계법과 차이점이에요. 억지로 열 필요 없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국계법에서는 새로운 건물 막 짓는 게 난개발로 보는 거예요.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가설 건축물이면 내버려둬도 아까 3년 내에서만 한다 그랬죠? 전시안 끝나면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난개발로 안 보는 거예요. 어차피 두면 없어질 거? 그래서 만약에 혹시 국회법에서 다음 중 개발의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낼 때 아닌 것은 하고 물었는데 가설 건축물 건축해놨다.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개발법에서는 답이 아니지.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자, 가설 건축물이라도 존재 기간 동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면 가설 건축물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 보상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업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보는 거예요. 개발법에서는. 그리고 대수전 용도변경도 국계법에서는 건물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크게 고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니까 난개발이 아니죠. 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저 개발법에서는 그 대수전이나 용도변경이 되는 것만큼 건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상비가 늘겠죠? 보상비 늘고 소유자 수 늘리는 게 다 여기서는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공작물 설치 똑같아요. 형질 변경 취지상 똑같습니다. 토속 취지 똑같아요. 토지 분할, 이것도 차이점이에요. 아까 배웠던 국회법에서는 일정한 면적 미만 5m 이하 잘게 쪼개지는 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 안 붙어 있죠? 그럼 여긴 모든 토지 분할이 허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처럼 크게 분할할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합병은 아예 아닌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토지 분할 자체가 더 넓게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크게 분할했다 칩시다. 아주 크게 분할했어요. 소유자 수는 그래도 분할하는 것만큼 늘어나죠? 사업성이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소유자 챙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토지 분할 자체가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긴 규모에 상관없이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밑에 물건 쌓아놓는 데에도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국계법상 녹관자에서만, 여기 녹관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도시발구역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1월 이상은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국계법상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쌓아놓는 것 자체가 오래 쌓아놓으면 자연환경을 해치는 겁니다. 국계법에서는. 그런데 개발법에서는 그냥 쌓아놓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옮기기 쉬운 물건이라면 법적으로 쉽다는 얘기는 돈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지장을 안 줘.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이래야 옮길 때 돈이 들어가서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취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혹시 물건을 쌓아놓는 얘기는 허가 1월 이상 외워놔갖고 숫자 1월 이상은 허가 대상 이렇게 외워놨는데 옮기기 쉬운 물건 해버리면 그냥 틀려버리지. 취지를 이해하시라는 거.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 옮길 때 돈이 들어가니까. 또 중목의 벌채, 이게 제일 큰 차이죠. 중목이 대나무와 나무를 얘기하죠. 이걸 벌채 식재 국계법상 아예 아니에요. 아니 나무 심는 게 무슨 난개발입니까? 건물과 관련된 것이 난개발이지. 그러니까 중목의 벌채 식재는 국계법상 아예 허가 대상 아니에요. 그러나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허가 대상입니다. 나무를 심어요. 왜 심습니까? 보상받으려고 심잖아, 다. 보상받으려고 심거든. 그러나 보상이 이게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에요. 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긴 들어가는 것이고, 자, 일단 허가 대상했는데, 제가 정비법에서 예정구역과 정비구역 나눠지는데 제가 정비법이니까 뭐 허가 권장다 시장 소득인데 그 오른쪽에 있는 정비구역이 개발법과 동일한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되기 정비 예정구역이라면 두 가지만 통지하고 제가 정비구역에서는 개발법과 동일 이렇게 적어놓고 대수선만 제외 이렇게 적어놨죠. 자, 개발법 정비법에서 정비구역에서는 똑같다는 건데 대수선 하나만 허가돼서 빠진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대수선은 정비구역에서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똑같아. 나머지는 그 아래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수선이 왜 빠졌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아까 취지상 대수선이 뭐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을 지장 준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만 빠져 있어요. 이 입법이 실수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민법 같은 게 제일 공부하기 좋아요. 원래 민법은 한 번 해놓으면 공부 안 해도 안 떨어져 성적이. 왜 치밀하게 가지고 이론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이유가 다 있어요. 민법을 외우는 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이거는. 응? 이론만으로 다 돼. 근데 공법은 막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 그래서 민법 바뀌지도 않죠. 공법은 수시로 바뀌죠. 원래 법은 이론이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규제법이기 때문에 법 중에서는 제일 약한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뭐 바뀌는데 입법의 미비가 그래서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입법의 미비로 보여요, 이거는. 실수로 보여진다고. 아직까지 문제를 때 대선이 빠진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 맞추는 문제 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허가 대상이 아니냐 이거 갖고 충분히 개발법 정부가 갖게 해서 냈지. 근데 해두신 다음에 이제 대선은 빠진다는 거 해두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돼요. 정비로서 많이 내는데. 그런데 제가 예정구역에서는 건축의 건축과 토지분할 둘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랑 똑같은 게 정비법에서는 여기 정비구역 정된 이후에 통제하는 건데 그러면 이때부터 통제하니까 구역정 전에 예정구역이 됐든 정비계획을 위반 중이 됐든 구역정 전이면 원래 투기랑 관련 없다고 봐요. 이때부터 통제하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투기를 막을 필요가 있다라면 꼭 통제하는 건 아니고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투기 포함해서 사실 개발에 지장을 주는 것들을 막는다는 취지라고 했죠. 근데 이 중에서 투기랑 관련 특히 통제할 때는 이 중에서도 수많은 개발의 허가 중에서도 특히 투기랑 관련된 두 가지만 통제하는 거예요. 투기랑 관련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건축의 건축과 토지 분할 두 가지입니다. 소유자 수를 직접 늘려서 하는 게 가장 직접적인 투기 방법이거든요. 단독주택 부셔버리고 공동주택 지어서 분양하는 거 많이 보셨죠? 소유자수가 확 늘어나죠? 토지를 분할하면 분할되는 것만큼 소유자수가 늘어나죠? 그 두 가지가 투기랑 관련해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단순한 형질 변경, 공작물수 이런 걸로 인구가 안 늘어나잖아. 그래서 예정구역에서는 꼭 통제하는 건 아닌데
여기라면은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인데 특히 여기는 투기랑 관련해서 필요해서 통제한다? 두 가지만. 건축의 건축과 토지 분할만. 예정구역에서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두시고 이제 옆에 페이지 허가받지 않아둔 행위를 볼까요? 해서 않아둔 행위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대로. 자, 우리 국회법 조항에 물었다.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 대상 아닙니다. 아니 농사 짓기 위한 건데 이게 무슨 난개발이에요? 난개발 아니잖아. 이 니은번에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 토지일지 빠져요. 여러분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목적인 형질 변경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형질 변경 허가 속에 수단이나 수반되는 토소 개체는 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목적에서 허가 받으면 되기 때문에 토소 개체는 따로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소 개체 자체가 목적일 때 허가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 건축상 분할이 금지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상 기존 건축이 있는 땅을 잘게 쪼개진 것을 분할 금지하거든요. 분할 금지. 이게 건축부에서는 사람만이 사는 전면적인 제도 중에 6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분할 금지. 여기서는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땅이요? 건축물이 있는 땅의 잘게 쪼개지는 거 이거는 분할 금지라 허가돼서 빠지고 그렇지 않은 것 중에서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분할 금지라 빠집니다. 리을번의 재해복구나 재난수나 응급조치 어디서나 허가 아니죠. 응급조치인데 무슨 사전에 허가를 받아요. 그 대신 여기서는 이제 1월 내 신고하라. 사후 신고, 1월 내 신고만 여기 붙여놨을 뿐이고 허가 대상 아닙니다. 미음번의 건축상 신고 대상인 개축, 증축, 재축도 있어요. 우리 건축법에서도 가벼운 게 신고잖아. 그 중에서도 증축, 개축, 재축이라면 건축법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을 얘기하는데 요 사유는 도중기술 부지에서 미시행 시에만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굳이 얘기한다라면 우리 2년 동안 사업 시행 안 될 때 가설 건축물, 공작물, 건축의 개축, 재축 허가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거 2년에 안 될 때 여기서 건축의 개축, 재축을 허가받을 수 있는데 신축, 수축 안 된다 그러잖아. 이 개축, 재축이 85 이하라면 그 허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 1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되면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매수 청구를 들어갔는데 매수가 안 된다 그러면 보충주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게 있죠. 이건 신축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주택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주택이 아니고 제일 작은 거, 주택 중에서 제일 작은 협의의 단독주택 3층 이하로 허가받을 수 있다. 신축까지 포함해서. 또 주택이 아니고 제일 작은 것이 1, 2종 근생, 그래서 보유처럼 미흡하다 했던 거 3층 이하로서 공작물. 거기서 우리 2종 근생 중에서는 안 되는 건 4가지가 있죠. 뭐 단란 주제만 가서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연습하고 노래 부르고 신나게 놀아서 피곤해서 안마 실수 가서 안마 받고 노곤해져서 다중생활에서 자는 거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럼 거기서 지금 단독이든 1, 2종 근생이든 건축할 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85 이하의 증축까지도 증축, 개축, 재축은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기랑 관련돼 있고 영의자는 경미한행위는 경미한행위니까 평상시 잘 안 나오는데 혹시 나오더라도 경미한 건 느낌 잡아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우리 추가해서 변경할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 나옵니다. 아니 당연히 변경할 때는 같은 절차예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허가, 인가받는 사항을 변경한다 인가라고. 그런데 여기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항상 변경할 때는 경미한 변경은 그거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는 경미한 변경이니까 결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예로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중에서 5가지가 있지만 A, B번을 제일 많이 물었잖아. A번이 사업기한을 단축해요. 단축. 허가받은 사건을 연장할 때는 큰일이야. 허가를 받아야 돼. 단축이니까 가면 아니 건축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지죠. 그죠? 필드를 보니까 얼마든지 단축하라는 거야. 그냥. 두 번째, 사업면적을 5% 보면서 축소해요. 축소인데 5% 보면서 축소야. 기간 단축은 그런 얘기 없어. 축소는 5% 범위 내에서만. 확대가 아니고 축소 중에서 확대는 큰 거예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돼. 축소 중에서 5% 범위 안에서. 항상 우리 공법에서는 적당한 크기의 땅에는 적당한 크기의 건축이 들어선 걸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허가받을 때 적당한 크기로 허가를 내줬는데 이거를 5%를 벗어나서 10%, 20%, 30% 축소가 되면은 이때는 가벼운 게 아니죠. 이상한 작은 건축이 들어서니까 이건 큰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단축가 되는 면적 축소는 5%를 넘지 않는 5% 범위 내에서 조그맣게 축소하는 것만 허가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5%가 붙어 있어도 확대라고 하면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 주의해서 보세요.
이 A 부분을 잘 보세요. 그래서 그 새까맣게 해놨는데 그런 범위를 잘 보시라고. 그리고 C번 세 가지. 법이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변경한다. 불가피한 변경인데 왜 그 사람에게 허가를 받게 합니까? 허용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이다.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거 가벼운 거죠. 건축상 경미한 변경 경미하니까 받을 필요 없다. 그런 건 뻔하고. 자, 이제 개발법에서 물었다. 내용 서로 비슷해요. 원래는 다 비슷하다니까요. 거긴 밑줄 거는 부분만 여기 있는 얘기인데 밑줄 건 부분도 이해만 하시면 다 돼. 외울 필요가 없어. 나왔을 때. 객관식인데 뭐. 기억번에 재해복구 재난수로 응급수리 똑같잖아요. 니은번에 농림산물 생산에 직기업인들은 간이 공작물. 공작물이 허가인데 간이 공작물이라. 비닐하우스, 탈곡장 이런 거. 아니 예를 들어 농민이 농사짓고서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 탈곡장, 뭐 고추건조장, 음성 같은 데서 고추건조장을 만든다. 그런 걸 왜 허가를 받게 하겠습니까? 생업을 위한 간이 공작물인데. 이것이 국계법에서는 경미한 행위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비슷한 얘기예요. 경작을 위한 거. 아니죠. 형집을 목적으로 하는 듯 똑같잖아. 자, 대부분 이렇게 똑같은데 미음번은 여기 많아 있는 게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석 채취입니다. 그런데 토석 채취가 원칙은 허가지만 제가 개발에 지장을 줄까봐 통제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개발에 지장을 안 준대. 그리고 자연경관도 해치지 않은데요. 이거 가벼운 것이 왜 허가를 받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비읍번에 도시개발구역에 남교도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다? 아무리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이라도 어디에 남교도로 결정된 대지라면 이 남교도로 결정된 대지만 사업 시행할 때 시행자가 손대요? 손대지 않아요? 손댈 땅이 아니잖아. 그럼 거기 아무리 쌓아놔도 사업에 지장을 안 주겠네요? 그러니까 피읍번의 관상육이 임시식재예요. 이거는 임시식재니까 가벼운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제배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잖아. 임시식재니까 가벼워서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데 경작지라는 얘기가 달라져요. 원래 경작지가 우리 농지법상 농지야 농지. 그럼 농지에서 우리 그쪽에서 농지 개념 배울 때 종목의 식재에 쓰이거든요. 아무리 임시식재라도 그 용도로 쓰는 것이라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돼. 그래서 경작지에서 심는다면 다시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비경작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경작지 제외. 자, 그리고 정비법에서 아까 개발 정비구역에서는 개발과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냥. 그래서 그 대수만 빠진다는 거 찾지 말고. 자, 우리 예정구역 얘기는 여러분들이 혹시 또 원문을 보고 싶어 할까봐 그 보충에다가 박스 밑에 보충. 아까 예정구역 그 두 가지만 통제한다고 한 거. 국장 여러 가지 행정처원, 행정청이 중요한 거 아니고 비경제적 건축행 및 투기수의 유입 방지로 해서 이렇게 투기를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어디에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이 됐든 정비계획 수립 중인 곳이면 아직 구역 지정되기 전을 얘기하잖아요. 구역 지정되기 전의 지역에 대해서는 3년 내 기간을 정하여 무엇만 건축의 건축과 토지 분할 두 가지만 제한할 수 있고 꼭 하는 것도 아니에요. 투기를 막혀서 할 수 있고 이때 제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은수의 허가를 받아라. 정비법이니까 시장은수 등의 허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는 이 두 가지만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제한했을 때. 이걸 좀 일반 정비구역과 구별해 두시면 훌륭하죠. 그럼 다 됐고. 자, 우리 10번은 개발사업 대행과 정비사업 대행의 비교예요. 원래 원조는 정비법상 대행이 원조 규정이고 나중에 나온 게 개발법상 대행입니다. 그런데 개발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정비법에서는 원래 원조 규정은 대행을 한다는 것이 시행자가 있는데 시행자가 저쪽이지. 시행자가 있는데 시행자가 제대로 못하니까 대행을 하는 걸 얘기해요. 대신에 하는 게 대행이잖아. 누가 못할 거야? 민간 시행자가 못하겠지. 공공시행자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공공시행자가 못한 사람은 나라 망한 거야. 이미 법도 없어 그때는.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가 못할 때 공공등이 그 민간인을 대신행한다. 이게 대행이거든요. 이게 전부 대행 얘기야. 근데 나중에 나온 개발법은 대행 없다가 개발법 나중에 나온 대행은 일부 대행이라고. 일부 대행이라고 해서 공공시행자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공공시행자가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 중에 민간이 잘하는 부분을 효율적 사업으로 해서 민간에게 일부를 대행시키는 걸 얘기해요. 자기가 하되 일부만 민간이 잘하는 걸 대행시키는 게 일부 대행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자, 그럼 개발법에서 혹시 대행이 나왔다. 이거 작년에도 한번 냈던 거잖아, 이거.
자, 개발업상 대행에서는 누가 하는 거? 공공시행자가. 제가 공공시행자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랬죠? 공공시행자가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민간에게 대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일단 단순히 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물었다고, 공공시행자. 그럼 공공시행자 아닌 사람 찾으면 됐다고, 그냥.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벗어나야죠. 이게 도입되고 나서 나왔으니까 지금은 더 넓게 해야지, 이제는. 그래서 공공시행자가 전제되는데 당연하고 사업의 일부잖아. 일부를 주택건설 사업자 등, 즉 민간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공공시행자가요. 무엇을 대행할 수 있는지를 보세요. 2번 대행사의 범위. 그럼 공공시행자가 주체되는 것보다 이제 대행사의 범위 정도를 만약에 더 나온다면 해야죠. 이 대행사의 범위가 민간인이 잘하는 부분, 취지가 민간인이 잘하는 부분이에요. 실시 설계. 건축사, 민간 이런 사람들이 설계 잘할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뭐 공사의 뭐 직원들이 잘하겠어요? 설계는 민간인이 잘하겠지? 부지조성공사나 기반설공사, 공사도 그렇잖아요. 이건. 민간 건설회사가, 건설업자가 전문가죠? 그러니까 공사 부분도 민간인이 잘하는 부분 아닙니까? 소재 분양 업무. 공사에 다니는 그냥 뭐 분양하든 말든 그냥 월급 크게 잘 나오는 사람이 분양 잘할까요? 민간인들이 상냥하게 막 수당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할까? 힘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분양은 웃으면서 상냥한 사람이 해야지. 민간. 여기는 구별하실 게 주의. 오히려 시행자가 공공기관 등의 사업을 위탁하시는 사업과 구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항상 반대되는 거와 구별하시면 공부가 편해요. 오히려 여러분, 보통 시행자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공공기관에게 위탁하시는 업무가 있어요. 아까는 제가 공공이 지금 민간에 잘하는 부분 대응시킨다 그랬죠? 반대잖아, 반대. 공공기관에 잘하는 부분 공공기관에 위탁하시는 업무, 이거 자체도 낼 수가 있는데 이것과 구별하시면 돼요. 이건 공공이 잘하는 부분이잖아. 기초조사. 여러분, 기초조사 할 때는 행정기획 수립하는 기초조사, 공공지위에 있어야 기초조사가 더 쉽지. 타인투자에 들어갈 때.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업무예요. 민간에 다른 사람 땅 사고 뭐 보상 얼마 해줄까 그러면 그 사람 아주 죽을 각오로 다 받으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보다 공공지위에 있는 사람이 마치 공일에서 수용하듯이 공공지위에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한 업무예요. 그리고 주민이주대책. 주민이주대책은 원래 수용해서 그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공공이 잘하는, 이 부분과 좀 구별해 보시라고요. 예? 그리고 대행개발사업자는 경제입찰을, 이건 당연한 얘기고, 항상 여러분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어디든 경쟁입찰은 공정한 방식이래가 일반인에게 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의계약, 반대 수의계약은 따를 숫자 뜻이 합의된 뜻에 따라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에게 못 주는 거, 성질상 특정인이 줄 수밖에 없는 게 수의계약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대행개발사업자는 특정인에게 주면 오히려 부정이지. 공정하게 일반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하는 이런 원리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 정비부산 정비사업 대행을 보시면 여기서는 다음의 경우 두 가지에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이렇게 민간 시행자를 대신하여 시장운수나 지정개발자, 공사 등이 대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못할 때 공공이 주로 민간인을 대신행하는 게 대행인데, 어느 때 하느냐? 기억반에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민간인이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시장운수가 판단을 하면 직접 나설 수가 있고, 이 판단과 상관없이 니은번엔 당사자가 직접 대행을 요청하는 거, 이게 신설된 거잖아. 예? 자,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라면 조합은 과반수로 요청한다. 정비법상 동의요건은 다 제각각이에요. 느낌 잡아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민간인이 스스로 대행을 왜 요청합니까? 본인이 못하니까 요청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못한다 할 때 과반수면 충분하지. 반만 넘는 사람이 못하겠다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3분의 2 이상, 4분의 3이 동의해라.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예를 들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럼 3분의 2 이상이 못한대야 못하고 3분의 1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반만 넘는 사람이 못하면 못하는 것이니까 대행을 요청할 때는 과반수 동의다. 이거 알아두세요. 과반수 동의 요청할 때. 그리고 2번 전독적인 건 다른 거 다 전독적이잖아. 2번 대행자는 자기 이름 및 시행자 계산으로 한다. 아니, 대행한다는 것은 당연히 전부 대행에서는 시행자 계산으로 한 거예요. 시행자 계산으로. 자기 계산으로 한다는 건 대행이 아니에요. 자기가 시행하는 것이지. 시행자 못하니까 대신행하는 거. 시행자 계산으로 해죠.
시행자 계산으로 한다는 얘기는 대행자가 열심히 만든 것은 시행자에게 귀속이 되고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그 대신 보수 비용만 청구하게 되겠죠. 이게 시행자 계산으로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해. 대행자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민법상 대리랑 달라요. 민법상 대리는 참 이름도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되죠. 참 불쌍한 사람이지. 자기 이름으로도 못하는 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게 공법은 신사적인 민법보다 훨씬. 그나마 이름은 대행자 자기 이름으로 해요. 계산이 시행자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거 바꿔놓으면 틀려요. 이거 바꿔낼 수 있어요. 3번에 시장원수등이 아닌 대행자. 자, 우리 대행한답시고 또 시행자에게 또 오히려 해를 끼칠까봐 시장원수등은 스스로 믿어주겠고 시장원수가 아닌 대행자, 즉 지정개발자나 공사 등이 시행자의 재산상 부담을 가는 행위를 한다. 재산을 처분한다. 시행자 재산 파는 거잖아요. 자금 차입이면은 돈은 대행자 이름으로 빌리지만 계산이 시행자 계산이라 시행자가 채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시행자의 재산상 부담을 가는 행위를 할 때는 함부로 하지 말라. 그 전에 하기 전에 시장원수가 지켜야겠다. 시장원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원수 승인이지 이걸 시행자 동의라고 하면 또 틀리죠. 시행자 이익을 지켜주겠는데 그 당사자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시행자는 이미 정신없는 상태예요. 이 사람이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잖아. 동의 무조건 해주게 돼 있어. 물에 빠진 사람처럼. 의미가 없어. 그래서 시행자 동의가 아니고 시장원수 승인이다. 그리고 대행자는 보수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 채권에 기해서 시행자의 귀속을 대전할 줄을 당연히 압류할 수 있고요. 넘겨보세요. 당연히 압류할 수 있고 11번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뭐 개발법 정비법은 참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개발법 정비법 비교할 게 많은데 그 전에 정비법에서 이 정비법이 세 가지 정비사업이 각각 다르잖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만 요거 해놨어요. 그냥 11번에서 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시행자 세 가지 사업, 개선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이것도 작년에 6가지 있다가 3가지로 줄여두면서 참 비논리적으로 이게 줄었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재개발이 다시 개발하는 것이라 이게 보통의 정비사업이다. 재개발이 보통의 정비사업이다. 주관경에서는 특수한 정비사업으로서 재건축은 다시 건축하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주로 생각하시게 하는데 보통의 정비사업을 재개발로 본다면 여러분 이게 옛날에 개발된 곳이니까 보로 옛날에 개발된 주상공을 주로 대상으로 하거든요. 주상공이 안 오고서 그렇게 정비사업 할 것도 없어 별로. 저 주상공을 대상으로 고쳐주는 게 정비사업인데 주상에 관련된 게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통의 정비사업이 재개발이다. 이렇게 저는 느낌을 잡게 하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이 보통이니까 개발법상 환지 방식이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환지 방식 그 논리랑 비슷한 것이 재개발 사업이 돼.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차이를 보시게 되면 재개발이 보통의 정비사업이라. 그러면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게 도시환경 정비라고 하는 것이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상가, 공장 재개발하는 거, 정비사업 하는 것은 보통의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밖에 없고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게 기반시설과 노후불량초의 그 열악밀집 정도에 따라 나눠지잖아. 근데 여기가 보통의 정비사업이니까 보통의 주거환경이라면 열악밀집을 얘기하는 거죠. 열악밀집을.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여기서만 하는 것이고 보통의 정비사업인데 주거환경만 이제 나눠지니까 열악밀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개선사업은 왜 특수한 사업이냐? 2가지를 얘기하잖아요. 1번 달동네니까 특수하다. 달동네 워낙 고칠 게 많아서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전한 지역이 달동네인데 이곳이라면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을자리 과도하게 밀집 제일 고칠 게 많아서 특수한 극히 열악 과도 밀집. 또 하나가 왜 특수하냐? 단독이나 다세간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설과 공동요소를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 보통 정비사업은 기반설 정도 고쳐주고 오래된 주택도 고쳐주는 보통 둘 다 고치는 게 보통인데 여기는 기반설만 주로 손댄다 그래서 주로 저는 반쪽짜리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특수한 거예요. 여기는 주로 시행자가 기반설과 공동이용설 즉 기반설 등만 손대고 주택은 직접 손대지 않아서 특수한 방식이 돼요. 하나는 달동네에서 워낙 고칠 게 많아서 특수하고 하나는 반쪽이라서 너무 다른 것보다 작아서 특수하고. 자, 그럼 세 번째 재건축은 다시 건축한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건축, 개발보다는 훨씬 좁은 개념이라고 이게. 다시 건축하는 거 주로 아파트 재건축 생각하시면 돼요. 허물어버리고 다시 짓는. 그래서 아파트가 있는 곳은 기반설 자체는 양호합니다. 노원설이 밀집돼 있지. 그래서 이건 양호 밀집이라고 관련됩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공동체 재건축인데 그냥 아파트 재건축으로 일단 생각을 해주셨고, 아주 작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되, 우리 정비부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나오는 게 특징이죠.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만 나와요. 땅과 땅 바꿔주니까 다른 사람은 참여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정비법은 제가 토지와 건중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만으로 안 돼.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을 꼭 아셔야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역시 재건축만 제일 통제를 많이 받아. 특수해. 그래서 예외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재건축만 특수하고 나머지 두 사업이 같아요. 개선사업과 재개발이다 그러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소유자 중에는 토지, 건축물 다 되고 소유권과 비슷한 지상권자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건축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 소유, 및이에요, 및. 건축물에다가 부속 토지까지 같이 가지는 사람만 된다고 확 달라.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재건축이 워낙 특수한 사업이라 예외가 제일 많이 나온 사업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재건축은 제가 아파트 재건축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럼 아파트 같은 공동택의 소유구조 생각해봐요. 아파트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대지만 가지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 아파트라는 건물에다가 대지 지분까지 함께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건축물 및 부속 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토지만 가지는 사람 없어요. 건축물 가지는 사람 없어. 지상권자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히 보시고 이들 중에서 이제 조합원이 되니까. 자, 이제 시행 방법 봐줍시다. 시행 방법. 시행 방법이 사업별로 달라지는 거. 여기 개발법은 3가지 방식이지만 정비법에서는 5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일단 여러분 정비법이라면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건물 지어주는 방식, 이게 보통의 방식이죠.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권리 이전해주는, 이게 보통 적어놓은 게 보통의 정비사업 방식이에요. 이게 건물 질 때야. 그런데 제가 정비사업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비교해보자면 건물 질 때는 관리 처분계획, 혹시 땅 줄 필요가 있다 환지 방식을 쓸 수도 있어요. 여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쓴다면 여기에 관련된 규정을 이제 준용해서 끌어다 쓰겠죠. 건물 줄 때 관리 처분계, 땅 줄 때 환지. 제일 간단한 반쪽짜리, 제일 무서운 수용 방식. 반쪽짜리라고 하면 좀 저만 쓰는 말이라 좀 이상할 텐데, 여러분 일단 개선사업에서 1번 보세요. 개선사업에서 1번 보시면 시행자가 정비기반소가 공동유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계약하는 법. 저는 편의상 반쪽이라 한다 이렇게 적어놨잖아. 다른 헌법 선생님들이 이걸 다 자꾸 스스로 주택 계약하는 스스로 방식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해. 다른 선생님 보면 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쓰면 다른 데 듣던 사람은 뭔 얘기가 해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수용한다. 시행자가 수용해서 공급합니다. 예? 환지, 시행자가 환지를 해주잖아. 관리처분, 시행자가 건물 주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건 다 시행자에 초점을 맞추고 왜 여기서는 시행자가 하는 선 기반설만 손대주고 주택은 손대지 않아.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게 정비사업이에요. 시행자가 하는 게 정비사업이야. 그럼 반쪽짜리로 하게 되면 기반설만 시행자가 이 절차에 따라 해주지 주택은 손대지 않고 주택은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거야. 사람은. 근데 어떻게 이거만 소유자 기준으로 봐. 시행자 기준으로 다 본다면 이거는 기반설만 고쳐주는 방식, 기반설만 고쳐주는 방식. 그래서 저는 그냥 2가지 중에 반쪽만 한다 더 편의상 반쪽짜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크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반쪽짜리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가 주택을 손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정비사업이 아닌 거예요. 정비사업이 아니라 나중에 주택법에서 정비사업은 정비법이 적용된다니까. 아닌 것이 건축법 주택법 짓는데 그거 나오죠? 주택부서 사업 승인할 때 원칙은 30세대 이상부터 사업 승인 받아야 되지만 50세대 이상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환경 개선 구역에서 반쪽짜리 방식으로 할 때 주택이잖아. 그건 정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건 다 안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반쪽짜리로 한단 말이에요. 이걸 제일 간단한 기반선을 고쳐주는 반쪽짜리. 그리고 2번이 제일 반대로 무서운 수용 방식이에요. 시행자가 전부나 일부를 돈 주고 수용을 한 다음에 시행자가 취득해서 주택을 거기다가 건설하면 그곳에 있는 토지에 우선 공급할 수도 있고, 주택이 아닌 토지를 준다면 토지동 소유자가 됐든 외의자가 됐든 아무에게나 공급하는, 이게 시행자가 취득해서 공급하는 수용 방식이 됩니다. 이게 왜 무섭냐? 만약에 주택을 지어서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다 그럴듯해요. 그거 있는 사람, 달동네에 살던 사람 새로운 주택 생기니까 사실상 못 들어가. 그런데 시행자가 수용할 때 수용 보상대금 달동네 굉장히 낮아요. 주택 분양할 때 분양가는 제대로 받는다고. 제대로. 그럼 차액을 내야 들어가는데 차액을 낼 돈 있으면 애초에 거기서 살아오질 않았지. 그래서 보통 정비사업 할 때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떠나지 않고 훌륭하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본인이 시행자가 수용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 차익을 누가 남겨먹는 거예요? 시행자가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개선사업은 주로 공공이 시행자가 된단 말이에요. 민간이 못하고. 시장수가 한다. 시장수가 제일 많이 남겨먹는 게 수용 방식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성남의 그 판자촌이 다 봉천동 거기가 수용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그쪽으로 간 거잖아. 이게 무서운 수용 방식이에요. 제가 무섭다는 게 이거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떠나야 된다니까, 고향을. 반쪽은 제일 간단한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방식이에요. 그리고 3번의 환지, 4번 관리청에 따라 주택 주는 방식과 혼용, 둘 이상 섞어서는 혼용가 5가지 방식인데, 자, 개선사업 5가지죠? 재개발은 둘이요. 관리청에 따라 건물 주는 것과 환지, 둘, 재건축은 관리청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부터 구별하시라고. 자, 제가 재개발이 보통이라 그랬죠? 보통이니까 보통의 방식 2가지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건물 주는 거 관리청의 원래 방식과 비슷한 땅 줄 때 환지. 보통의 사업이니까 보통의 2방식만 쓴다. 그럼 개선사업은 5가지 다 인정되는 게 반쪽으로 할 때는 반쪽짜리 방식만. 달동네로 한다면 5가지다. 예를 들어 어떻게 봐도 제일 고칠 때가 많은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5가지를 다 인정해 주는 게 어느 방식으로도 최대한 해야 된다. 어느 방식을 써더라도 최대한 해야 된다. 제일 고칠 게 많아서. 그래서 5가지 방식을 다 허용하는 게 개선사업이다. 그럼 재건축은 왜 하나만이냐? 재건축이잖아, 재건축. 그러면 부셔버리고 건물 지어서 주는 방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환지를 갖고 건축한다는 얘기 안 해요. 환지가 무슨 건축이야? 건물 건축하는 게 건축이지. 그래서 재건축은 개념상 관리청에 따라 건물 지어주는 거 하나 방식밖에 없는데, 우리 재건축에서는 주택가주로 부대분리세를 저거 해주지만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도 예외적으로 재건축에서는 지을 수 있게 해놔요. 오피스텔을. 그런데 우리 오피스텔은 그 아래 보시면 따로 적어놨습니다. 오피스텔을 건설해 공급할 때는 재건축에서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비싼 곳이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 비싼 곳이 준주거잖아. 그래서 준주거나 상업지역은 토지가격을 높일 곳이라 오피스텔의 수요가 많은 곳이 이 정도지, 이 정도도 아닌 곳이 오히려 도와주려고 오피스텔을 짓게 했다가 미분양 때문에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준주거나 상업지역에만 지을 수 있다는 것과 어디까지나 주택 주는 게 주 목적이지 오피스텔은 주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작아야 된다. 오피스텔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야. 근데 우리 공법 전체에서요, 조금 작다는 것에 한도로 쓰는 게 30% 또는 3분의 1, 3분의 1이면 33.3%잖아. 약간 차이가 나지만 그 둘 가지고 써요. 그래서 좀 작아야 된다 할 때 여기서는 30%로 쓰는 거야. 다른 데는 3분의 1, 뭐 30%를 3분의 1로 바꾸지는 않으니까 작은 기준인 30%, 3분의 1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이건 30% 이해해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작아야 되니까. 자, 우리 시행자 파트. 그나마 방법은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시행자 파트.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할 때는 다 되는데, 이해도 참 그런 게 힘들어요. 일단 그냥 간단한 것만 보세요. 자,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자, 우리 개발법이라면, 시행자 12사람 중에서 정하지만, 우리 환지 방식 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만 또 다른 원칙이 존재하죠? 환지 방식 성격상,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 지정할 수 있지만 원칙은 환지 방식은 토지주나 조합이에요. 근데 여기랑 제가 이게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비사업 할 때, 시행자 할 때 이쪽 시행자랑 비슷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3가지 사업인데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구조는 똑같이 해야 된다고.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나 조합에서는 그 사람을 먼저 시행자로 지정하고 안 될 때 행정청이 등장하잖아. 행정청이 등장하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토지 등 소유나 조합, 여긴 토지 등 소유자잖아. 토지 등 소유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점들을 살펴보고 안 될 때 공공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개선사업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토지 등 소유나 조합 민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질상 안 돼, 성질상. 달동네? 2가지 있잖아. 달동네?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시행자가 될 능력이 있어요. 시행자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 시키는 거야. 아니면 2가지가 있잖아. 아까 기반설을 고쳐주는 반쪽으로 한다 그러면 원래 기반설 설치하는 그 반쪽짜리는 원래 누가 해요? 기반설 도로 상하수도는 원래 행정청이 하는 거야. 도심계획 시설사업 저기서 나왔듯이 원칙 행정청이듯이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반을 고쳐주는 건 민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달동네는 민간이 할 수 있지만 될 자격이 없다. 못 시켜.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우리 거기 처음 나왔지 책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토지동수자 조합 X라고 돼 있죠. 민간이 아예 등장 안 돼. 그런 이유로 어떻게 따져봐도 안 돼. 그러면 나머지에서 되는데 제가 재개발이 보통의 정비사업을 했으니까 저쪽과 비슷하겠죠. 저쪽 원칙 토지소유자 조합. 그럼 재개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둘 다 되는 게 재개발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 새까맣게 돼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는 20인 미만인 경우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원래는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하고 지금 조합을 설립해야 조합 설립 의무가 있는데 재개발 사업에서 그 수가 20인 미만 작을 때만 조합을 설립 안 해도 된다. 그 규정 때문에 20인 미만일 때만 조합 설립 안 해도 토지소유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아래 재건축을 보시면 조합만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토지소유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볼 때 자 다시 그런 식으로 아예 지금 하나하나 하기 뭐냐면 여기서 조합이라면 두 가지 조합밖에 없어요. 무조건 개선 사업은 없다 그랬잖아. 민간에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만 나오시. 여기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만 나오잖아.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이 두 조합만 나오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틀 잡아놓고 재건축이 주로 예외라 이런 틀로 이따 공부하실 거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나온다. 반드시 어느 사업에서만 가능해요? 재개발에서만. 다른 데서 나온 것 자체가 틀려. 그것도 구수가 20명 미만일 때만.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자 다시 개선사업에서 조합과 토지소유자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시장군수나 뭐 지정개발자 공사 등이 할 텐데 여긴 다시 둘로 나누고 있어요. 반쪽짜리 방식이냐 기타 방법이냐. 반쪽짜리 방식이라면 제가 정비기반서만 손대는 거라 그랬죠. 정비기반서는 성격상 행정청이 원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서 그 성격 때문에 둘로 나누는 건데 우리 반쪽짜리라면 시장원수등이 시행할 때는 동의요건 자체가 필요 없어요. 원래 시장원수가 기반서는 하는 게 원래 원칙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개선사업을 하는데 기반서를 고쳐주는 방식으로 시장원수가 한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쓴대. 동의요건 필요 없어요. 시장원수가 혼자 하니까. 근데 시장원수가 해야 될 것을 주택공사에 혹시 바빠서 맡긴다 그러면 같은 공공이라도 주택공사 등은 시장원수보다는 공신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토지통선 시킬 때만 이 사람 시켜야 되는지 과반수 동의를 얻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방식이 다 수용환지 관리처분으로 한다 그러면은 기업번에 단독으로 하든 니은번에 공동으로 시키든 특유의 동의요건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이런 식으로 이제 반쪽짜리 아닌 방식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됐어요. 나머지 얘기는 제가 대충 할 거예요. 자,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서 보시면은 아까 재개발, 재건축에서 1번은 가까웠는데 우리 2번 얘기는 공동시행 얘기인데 공동시행도 지금까지는 잘 낸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랑 공동시행하는지는 똑같아. 공공뿐만 아니고 건설업자, 등수자 옛날엔 재건축하는데 지금 다 되기 때문에 누구랑 시행하는지는 신경 쓰지 말아요. 근데 혹시 공동시행이 나오더라도 동의요건 정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이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공동시행할 때는 공동시행자가 된다라고 해서 시행에서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할 뿐이지 동의요건은 과반수로 충분해요. 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개선사업에서 반쪽짜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할 때는 공동시행할 때도 소유자 3분의 2 총 그 세입자에서 과반수 있는 게 특이한 거예요. 개선사업이 특이한 겁니다. 반쪽짜리는 아예 공동시행도 없고 자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 정도 선에서 해드렸는데 이거를 또 처음부터 이해하시면 좋은데 하여튼 상관없어요. 자, 그 정도. 자, 그러면 12번 얘기. 이건 뭐 제일 중요한 거지. 12번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 공부에 나오는 세 가지 조합. 세 문제가 나오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네 문제가 나오든지. 작년은 조합에서만 네 문제 나왔어요. 농지법 전체에서 두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조합 재판을 제대로 정리해놓으면 농지법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2배. 대단한 거잖아요. 네? 자, 조합이라면 개발법상 개발조합, 정비법상 정비조합,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조합. 이 세 가지 조합이 있고 세 가지 조합에
개발조합과 정비조합이 서로 비슷하겠죠. 같은 도중주택 사업이니까. 주택부는 다르고. 요거부터 이제 성격부터 해서 쫙 비교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래서 이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라 여기서 있지만 자 하여튼 잘 봐요. 내용은 좀 있어. 자 먼저 개발조합, 정비조합은 성격부터 보세요. 둘은 성격은 똑같아요. 법인입니다. 그래서 개발조합은 서로 비슷한데 차이나는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법인이에요. 정확히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비영리. 조합원은 그것은 사단이야. 재단이 아니고. 그래서 민법중 여기 있는 규정 제외하고는 뭐를 준용하느냐? 민법이 비영리 법인을 다루고 있는 게 민법이죠.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조합이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 건 다 틀립니다. 이게 법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생긴다고 이렇게. 자,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항상 제가 논리를 말씀드리니까 도시발조합은 말이 조합이지만 민법상 조합으로 보면 큰일 나요. 조합은 권리 능력 없잖아. 민법상 법인만 권리 능력 있죠?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 능력이 있었잖아. 그런데 조합은 여기서 시행자로서 조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여기도 시행자로서 조합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시행자 이름으로 일을 할 수가 있지. 권리 능력은 자기 이름으로 못 하잖아. 권리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이걸 조합이라는 말 쓰지만 둘을 법인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그러고 나서 법인으로 보게 되면 법인의 특징 생각하시면 돼. 설립인가 행정청에 인가받아서 성립한대. 등기해야 성립한대. 이게 다 법인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구상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에요. 왜 주택조합은 사업주체가 될 텐데 법인이 아니냐. 주택법에서 배웠던 얘기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민간인이 사업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해야 된다. 그게 등록사업자죠. 그런데 이 민간인 주택조합이 예를 들어서 등록사업자 민간 전문가인 등록사장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전문가인 등록사업자에게 일을 맡긴다. 공동으로 할 때. 이 민간인이 표정 보니까 안 들은 얘기인가요? 등록사업자는 일단 등록 기준을 가서 등록한 사람이니까 민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래서 다른 민간인이 등록사는 공동으로 하게 되면 역할 분담이 있어요. 전문가인 등록사가 시공을 해야 돼. 그 대신 지을 땅은 등록자 아닌 자가 제공. 이게 역할 분담 얘기예요. 공동에서. 그러면 주택조합이 등록사는 공동으로 한다라면 따로 등록할 필요 없다라고 기억나시죠? 그죠? 왜 전문가인 등록사에게 맡기면 되니까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등록한다면 틀려 그때는. 그런데 주택조합이 만약에 단독으로 한다. 공동할 때는 등록할 필요 없고 단독으로 한다면 민간이니까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등록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등록하는 순간에 등록사업자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주택조합이 만들 때는 간단하게 시장어순에 설립인가 받아 만드는데 따로 등록할 때만 국장 찾아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주택조합은 혼자 할 때는 등록사업자로서 권리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등록사업자로서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하게 되면 등록사에게 맡기니까 본인이 할 필요 없죠? 그럼 단독이든 공동이든 본인이 본인 이름으로 할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조합, 법인을 인정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 여기선 등기가 나면 틀려요. 예? 예를 들어 개발조합, 정비조합이랑 법인이니까 인가만으로 성립한다면 틀리잖아. 등기를 해야 성립하잖아. 그런데 주택조합에서는 오히려 인가만으로 성립하고 등기가 나면 오히려 틀린다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격부터 구별하시라고요. 왜 그런지. 자, 종류 봅시다. 도시개발조합은 하나만 있어. 간단해. 그래서 정비법이 아까 배웠듯이 재개발, 재건축 두 조합으로 머릿속을 채우시되 재건축이죠. 예외다. 이런 느낌 가지시고.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지역, 직장, 리모델링. 같은 그 광역교권 내에 사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지역조와 같은 직장, 리모델링. 그런데 여러분 주택조합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항상 주택보수 문제를 낼 때는 지역과 직장과 리모델링이 다른 것을 아셔야 돼. 항상. 다른 걸 아셔야 돼. 아니 왜 다르냐? 여러분 지역과 직장은 무엇을 해서 가입하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념부터가 참 중요한 거라고. 이게 주택조합에서는 왜 주택조합을 만드느냐? 내 집 마련 또는 리모델링 둘 중에 하나예요.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 있는 사람이 이게 낡아갖고 리모델링 하겠다는 얘기죠?
내 집 마련은 집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과 직장 이렇게 기존 주택 소유자가 하는 게 리모델링, 집 없는 사람이 하는 게 내 집 마련을 위한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틀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면 주택조합이 하면 법인이 아니되 지역과 직장과 리모델링 하는 걸 구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할 때. 그러면 지역과 직장이 내 집 마련이니까 먼저 뭐 하겠어요? 조합할 때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겠죠? 새로운 조합원 모집해야 돼. 모집해서 조합택을 건설할 거 아닙니까? 건설해서 이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 공급하겠죠? 그러면 조합원을 모집해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받는, 더 줄이면 모집, 건설, 공급에 관련된 규정은 지역과 직장에만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새로운 조합원 모집 안 해요. 있는 상태에서 동의받아 조합 만들잖아. 있는 상태에서 동의받아서. 새로운 건설 안 해요.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대순한 거 증축하고 그 사람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혹시 세대수를 증가하는 부분이 예외로 건설한다? 조합원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일반 분양에서 그냥 그 비용에 충당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모집하는 것도 없고 건설 공급에 관련된 것도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없어요. 이것만 제대로 하시면 여기에 관련되는 거 지역과 직장인데 리모델링 바꿔서 내는 거, 리모델링 반대로 바꿔내는 거, 요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별이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 모집할 때 신고하라 그런 규정이 있죠? 어디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지역과 직장이지. 리모델링은 새로 모집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 지역과 직장 조합원 수제안 있죠? 건설 예정수의 50% 이상, 20명 이상 지역과 직장만 있는 얘기지. 새로 건설을 하니까 우선 공급하는 거 다 지역과 직장만 있는 얘기야. 여러분 개발조합, 정비조합에서 조합원 수 몇 명이에요? 개발조합, 정비조합에서 생각 안 나죠? 없어. 안 배웠으니까 생각 안 나겠지. 없으니까 안 배워. 리모델링 조합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과 직장 그리고 리모델링이 서로 비슷한 거예요. 아이고 제가 무슨 얘기야. 제가 말 실수했어요. 지역과 직장이 비슷한 게 아니고 제가 요걸 생각해서 말이 헛나왔네. 제가 2주 동안 지금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강의를 해. 2주 동안. 내일인지 심해. 또 전 붙여야 되나? 자, 개발사업에서. 자, 도시개발조합은 여기에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가입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조합 만들 때 그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정 동의를 받잖아. 여기 정비조합이라면 역시 있는 상태에서 토지랑 건축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 거기서 동의받잖아. 설립인가 동의 나오잖아. 근데 주택법이라면 리모델링만 공동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혼자 못하니까 조합 만드는 것이죠. 거기서 설립인가 동의가 나온다고. 그런데 지역 직장은 설립인가 동의 자체가 없어요. 왜? 새로 모집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아까 몇 명이냐 하는 거 다른 데는 없어요. 다. 리모델링도 없잖아. 지역과 직장에만 있는 얘기라고. 그게. 왜? 건설해서 공급하니까. 요거 잘 잡으세요. 요 내용 또 내용 할 건데 항상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개발조합, 정비조합은 성격이 같은 것이고 주택조합에서 문제가 나왔다면 반드시 숫자보다도 일단 그게 기본이에요. 사실 숫자 바로 바꿔서 내는 거 들레 정답화시키는 거 차이점을 줄여낸다고. 지역과 직장에만 있는 얘기냐. 이건 내 집 마련, 모집, 건설, 공급을 전제로 하는 거. 그 중에 하나. 리모델링은 아니다. 이 둘 구별하는 거. 그렇게 느낌 잡고서 쉬세요. 그 다음에 10분 쉬세요.